자,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큰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집도 공장이 멀지 않은 곳에다 얻을 수 있었답니다. 자, 신분에 맞게. 자, 이 신분에 맞게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신분이 아까 그러면 뭐랑 똑같은 말인 거야? 냄비 또는 1단계. 다 같은 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빈민굴에 살았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었대요. 영호는 쇠로 만든 손수레에 주물을 넣어 날랐답니다. 자, 여기는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작업장으로 이어진 중앙 복도를 청소했고요. 나는 승용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부품을 날라다 주었답니다. 단순한 노동. 자, 한 대의 승용차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졌대요. 자, 선참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답니다. 자, 조립 라인 사람들은 나를 또 하나의 보조 기계로 보았대요. 자, 잘 보세요. 나를 또 하나의 기계로 보았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화된 시대에 있죠.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산업화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문학작품에서 산업화가 그려진다 라고 하면은 산업화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뭐가 주로 많이 드러납니까? 산업화의 이면이 많이 드러나거든.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이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문학작품에 드러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 만능이라든지 또는 인간 소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인간 소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걸 인간 소외라고 합니다. 나는 뭐로 대우받았다는 거야? 마치 하나의 보조 기계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늘 단순한 거야. 반복적이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이 공장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나를 마치 뭐처럼 대해? 기계 부품처럼 대하는 거야. 마치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질 때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그 작은 부품 하나처럼 나를 대하는 거죠. 자, 공장장에게는 노동자 전체가 기계였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피라미드가 있으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부터 자,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요게 전부 다 뭐처럼 대한다? 이제 기계처럼 대한다는 거야. 이 위의 계급은 그 밑에 계급을 기계처럼 대하고, 그 밑에 계급은 그 밑에 계급을 기계처럼 대하고, 그 밑에 계급은 그 밑에 계급을 또 기계처럼 대한다는 거죠. 자, 그 공장에서 묘하지만 기술의 진보나 변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나는 좀 더 빨리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자,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놀라운 기술에 매혹되었대요. 자, 놀라운 기술에 매혹되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난장인의 가족의 아빠는 수공업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이 만들어지는 이 구조, 기계화된 구조에 매혹되었다는 거야.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거죠. 주조공장, 단조공장, 열처리공장, 판금공장, 용접공장 등등등 쭉 해서 그 공장들을 차례로 견학하고 나는 조립공장에 섰대요. 실린더 블록을 만드는 주조공장의 열기와 빛깔이 나를 흥분시켰답니다. 자, 이 실린더 블록을 만드는 주조공장에 나를 흥분시켰다. 왜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집은 수공업을 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익힌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설렘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그러나 내가 실제로 일하고 싶은 곳은 기계 공장이었대요. 나는 선반 일을 배우고 싶었답니다.
자, 작업을 하는 자동 선반이 더없이 아름답게 보였대요. 이게 지금 이 시선들이 전부 뭐야? 기계화되고 있는 기계화에 대한 선망입니다. 기계화에 대한 선망.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공장이 기계가 물건을 만들어 주는구나. 거기에 매혹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본 선반은 그때 타이어 공기 밸브나 나사를 갖고 있었답니다. 공부대가 주축의 회전을 리드 스크루에 전했고 바이트는 공장면에 나선을 그으며 작고 예쁜 나사를 깎아냈대요.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주축대에서 흐른 기계 기름이 오일팬에 흘러내렸답니다. 자, 기계 기름이 흘러내렸는데 그게 마치 나에게는 뭐처럼 보여? 땀처럼 보여. 옛날에는 땀 흘려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기계가 땀 흘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선반공은 바이트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며 신입훈련공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나는 공작 기계 공장을 나오면서 나의 선반을 갖겠다고 열심히 했대요. 영어도 나와 비슷했답니다. 영어는 연마 일을 하고 싶어 했대요. 회전기 가공반에 있는 연마기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는 했답니다. 연마도 고도의 정밀 작업이었대요. 정밀도 1000분의 5mm 이내의 작업을 계속해내는 기계공들 앞에서 영호는 기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인 거야, 기술. 두 아들을 공업학교에도 보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시대가 아버지를 고문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버지의 시대는 무엇을 하던 시대? 수공업을 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 수공업을 하던 시대에 살던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뭐 할 수 없었다고? 공업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고. 가난하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나도 사실 뭐 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뭔가를 해줄 수 없음을 느낄 때 그때 굉장히 뭐 비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아버지 역시 아들이 뭘 하고 싶어 해도 그거를 해줄 수 없음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꼈었겠죠, 아버지가. 자, 그런 것처럼 낭장의 아버지는 경제적 고문을 이겨내지 못했답니다. 공업학교를 나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기능공으로 일했을 거야. 공업학교를 나왔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기능공으로 일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왜? 아버지는 수공업의 시대, 수공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공업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그러니까 가난이 계속 어떻게 된 거야? 되물림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시대가 아버지를 이제 고문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공업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이다. 대물림이죠. 나는 운이 좋았대요. 한 달이 채 못 돼요. 권총 모양의 솜 드릴을 받았답니다. 자동 선반기를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었대요. 그러나 어머님은 기뻐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자동 선반기, 그러니까 선반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한참 멀은 거야. 내가 기술도 배우고 다른 공업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까지 내가 경험도 쌓고 기술을 다 배워야지 그 선반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선반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이제 뭐 받은 거야? 이 손으로 드릴 쪼는 이 드릴만 지금 받은 거지. 그래서 나는 자동 선반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되게 우스운 거야, 이게. 그런데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조금 더 발전한 거니까, 기술적으로. 어머니는 내가 조립공장의 기계공으로 그 훌륭한 승용차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믿었대요.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지 않았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은 단순한 일인 거야. 이게 사실 드릴 쪼는 건 그냥 누구나 배워도 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배우면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전에는 뭐 하고 있었는데 물건 날라주는 일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 달이 좀 지나가지고 드릴을 받아서 이제 드릴 쪼는 일을 하는 거거든.
조금 발전은 했지. 근데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랑은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야.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됐다고 어머니는 기뻐해. 근데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자세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단순 노동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나는 승용차 시트 뒤에 달려있는 트렁크에 구멍을 뚫었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 십자나 사못을 틀어넣는 일이 나의 일이었대요. 나는 권총 모양의 두 가지 공구를 사용했답니다. 하나로는 구멍을 뚫고 하나로는 나사못을 받고. 자, 서창 노동자들은 나를 쌍권총의 사나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총 모양의 드릴 두 개를 가지고 온 차들을 돌아다니면서 구멍 뚫고 나사받고 구멍 뚫고 나사받고 이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기계에 의한 속박을 받았답니다. 자, 기계에 의한 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공장이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 트렁크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게 컨베이어 벨트에 쭉 올 거야. 그럼 나는 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구멍 뚫고 나사받고 구멍 뚫고 나사받고 구멍 뚫고 나사받고 이거만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기계에 의한 속박을 받았다는 건 지금 이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 이거 속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 누락되는 거야.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가가지고 반장한테 뭐 대차게 까이는 거야. 이것도 못하냐면서 막 혼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이 속박을 받았다는 거죠. 기계에 의한 속박. 자, 난장이의 아들들에게 이것은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답니다.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 작업이 나를 몰아붙였대요. 기계가 작업 속도를 결정했답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건데? 기계가 위에 있고 사람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을 주는 거야? 기계가 사람을 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계 바로 밑에 있는 마치 부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트렁크 안에 상체를 밀어넣고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야 했대요. 트렁크에 철판에 드릴을 대면 나의 작은 공구는 팡팡 소리를 내면서 튀었답니다. 구멍을 하나 뚫을 때마다 나의 상체가 파르르 떨렸대요. 나는 나사못과 공구 바킹을 한 입 가득 물고 일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드릴을 지금 두 손에 들고 있잖아. 그리고 뚫고 나사를 박으려면 이 고무 바킹이랑 나사는 입에 물고 뚫고 입에 있는 거 꽂아가지고 박고 뚫고 입에 있는 거 꽂아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입에 뭘 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고무랑 나사를 입에 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나사못과 고무 바킹을 한 입 가득 물고 이랬대요. 구멍을 뚫기가 무섭게 입에 문 부품을 꺼내서 박았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모습이 인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인간적이다. 비인간화, 기계화되어서 일하고 있는 모습. 자, 다음. 날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버저 소리가 나를 구해주곤 했대요. 오전 작업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나는 쓰러졌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일인 거죠. 체력적으로. 자, 거기에 플러스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답니다. 혓바늘이 빨갛게 돋아나고 입에서는 고무 냄새와 새 냄새가 났대요. 봐봐, 이 나사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여기서 만들었거든. 이 공장에서. 나사가 방금 만들어졌다면 이 나사 표면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쇠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방금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 주변에 뭐 온갖 뭐 물질들도 많이 묻어 있을 거고 기름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묻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입에 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입에 온갖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입 안에 온 천지 혓바늘이 담아 있는 거야. 플러스
하루 종일 고무를 물고 있으니까 입에서 고무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물로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계속 났답니다. 큰 식당에 가서 차례를 기다려 밥을 타지만 수저를 드는 나의 손은 언제나 떨리기만 했대요. 왜 떨리는데? 이 구멍 뚫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철판에다 구멍 뚫으려면 엄청나게 힘줘서 뚫어야 되거든. 그래서 드릴로 구멍 뚫을 때 손이 떨렸다고 아까 표현이 있었죠. 내 몸이 떨렸다고 트렁크 안에 들어가지고 구멍 뚫을 때. 그러면 그걸 하루 종일 하다가 드릴을 딱 내려놓잖아. 그럼 손이 계속 덜덜덜덜덜 떨리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수저를 뜨는 손은 언제나 떨리기만 했대요. 시래기와 꽁치를 넣어 끓인 국을 반쯤 먹었답니다. 밥도 반밖에 못 먹었대요. 날마다 잘 보세요. 보리를 섞어 푸석한 밥을 나는 대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굉장히 처우가 좋지 않은, 아까 좋지 못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었죠. 반찬은 허연 김치를 끼워 2가지였답니다. 굉장히 부실한 식사죠. 근데 만약에 맛있는 식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먹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공부실 조역이 내가 식사를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남긴 밥을 마저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사도 항상 부족한 상태인 거야. 내가 밥을 먹으러 가면 딴 사람은 일하고 있고 교체해서 또 일하고 점심시간 따로 없죠.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자, 정량의 밥이 그에게는 늘 모자랐답니다. 남은 밥을 밀어주면 그는 웃었대요. 그러니까 밥을 서로 나눠 먹는 거죠. 남은 식사 시간은 공장 옥상에 올라가 보았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였대요. 더러운 바다였답니다. 왜 더러운 바다야? 지금 이 폐수로 인해, 공장 폐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은강 내항은 언제나 썩은 바다로 고여 있었다는 거야.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나죠.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엄청 팽배했단 말이야. 1970, 80년대에는. 항만관리청소송의 작은 청소선 하나가 항내의 부유물을 제거했대요. 그때 산화철 생산 공장에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내가 앉아있는 옥상을 지나갔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도 되고 있어? 대기 오염도 되고 있어요. 위에는 환경오염 중에서 우리가 흔히 수질오염이라고 하죠. 이제 물이 오염되는 거, 바다가. 밑에 이제 대기가 오염되는 거, 환경오염. 나는 그가 그 가스 속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 몸의 신경을 진정시켰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공장 노동자들의 부당한 임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회사 사람들이 음모로, 모함으로 사흘 만에 은강 자동차에서 나와 방직 공장의 자벽부로 일한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급여가 더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유배 간 거죠, 유배. 이제 자르기보다는 이제 저기 방직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단순한 노동하는 그런 일로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딴 데 보내버리는 거야. 자꾸 여기서 문제 일으키니까. 회사 입장에서 나는 우연히 보게 된 어머니의 가게의 불을 보면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자식이 3명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 가족의 삶의 형식이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이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 단어들만 좀 살펴보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 건데, 자, 일단은 이 먹이 피라미드 아까 얘기했었다, 그렇죠?
원래는 생태계를 나타내는 먹이 피라미드야. 페이지 411페이지. 자, 그래서 상위로 갈수록 생물의 개체수가 적어지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구조가 바로 뭐야? 요 인간 사회라는 거야. 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를 뭐 하는 현실? 착취하는 현실. 자, 다음 옆에 봅시다. 3남매 일자리. 요거는 412페이지. 자, 아버지의 뭐 가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기존에 집이 가난해. 그러면 뭘 못 가? 기능공이 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된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공업학교에 못 간다 이 말이거든. 공업학교에 진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 단순 노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데? 가난이 대물림돼. 반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안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시대. 와 같은 말이겠죠. 아버지의 시대가 아버지를 고문했다. 자, 다음 쌍권총의 사나이 봅시다. 413페이지. 자, 드릴을 양손에 들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이 작업물의 속도를 맞추려면 한 손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온몸을 사용해서 작업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 온몸 뭘 사용했는데? 양손 플러스 입. 그리고 허리도 깊숙이 숙여가지고 들어갔죠. 노동자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기계가 되는 거야.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가 아까 그렸던 위에 있고 그 밑에 인간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쌍권총의 사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14페이지. 아까 쌤이 얘기했던 자, 혓바늘, 떨리는 손, 고무냄새, 쇠냄새, 비인간화된 노동의 결과죠. 그러면서 밥 나눠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허연 김치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기원. 요 오늘의 기원은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할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참외로 나눠줄 테니까 시간이 딱 되겠네요. 뒤에 답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한번 싹 풀어보고요. 문제 몇 개 안 돼요. 자, 이 참회록 한번 봅시다. 참회가 뭔데? 참회. 자, 이 참회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반성함 이라는 말이고, 록이라고 하는 게 뭐야? 쓰는 거죠. 기록. 맞죠? 자,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글을 우리가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자기 자신을 참회할 거야. 자, 파란 목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 이 구리 거울이 자아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왜? 거울 속에 내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뭐가 있어? 내 얼굴이 있어. 이거 사실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 남아있는 얼굴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욕되다라고 하는 게 치욕스럽다는 거잖아. 그리고 굳이 왕조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의 역사와 연결 짓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욕스러운데 그럼 뭐가 치욕스러운데? 일단 첫 번째, 국권이 상실했다는 그 사실 자체, 역사 자체가 치욕스럽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기력한 자신,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나에 대한 혐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내 얼굴이 어디에 있냐면 파랗게 녹이 끼어 있는 그 구리 거울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파랗게 녹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 이 역사의 쇠망 또는 이 흐려진 민족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이 상실되었잖아. 그래서 이 국권이 상실된 이 현실을 지금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 모습에 보이는 게 바로 누구야? 나야. 이렇게 연결이 된 거겠죠. 자, 다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참회록이죠. 참회록. 그러면 참회록의 내용이 뭔데? 여기 있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래와서 살아왔던가. 회의죠, 회의. 지난 삶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삶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과거를 말하죠. 본인이 살아왔던 삶. 도대체 무슨 기쁨을 바래서 그렇게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뭔데? 당시에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거 여러분들 혹시 창씨 개명과 관련된 이야기 학교에서 들었어? 학교에서? 이거 일시하면서 혹시 윤동주가 이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다니고 있다가 감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가는데,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이제 일본식으로 머리도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창씨로 이제 개명해야 됐거든. 일본식 이름으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했었어? 그냥 동주 영화 좀 보여줬어. 그러면 동주 아까 얘기 봤네 그러면. 그렇죠? 자, 다시.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럼 그 동주 영화 장면에서 혹시 그거 있었어요? 그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뭘 하면은 계속 감시당해가지고 막 내가 누구한테 편지 쪽지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가면은 뒤에서 일본 순사가 쫓아와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막 찢고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런 영화 장면 혹시 봤어? 그건 안 봤어? 그러니까 당시 감시가 엄청 심했거든요, 윤동주가. 그게 왜 심했는데? 자기 친구가, 그럼 아까 송몽규 얘기도 다 이해했겠네요, 여러분들. 그 이제 몽규라고 하는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몽규와 같은 고향 친구라는 이유로 이 일본 순사한테 계속 감시당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시 안 당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차라리 일본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정지용 시인이 그 영화에서 보면은 자네 일본으로 가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윤동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정지용 시인이 이제 윤동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지. 우리도 부끄럽고. 나서지 못하는 우리도 부끄럽고. 글을 쓰고 있지 못하는 우리도 부끄럽고. 글 쓰는 것도 부끄럽고.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창씨개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윤동주의 삶으로 보자면 일본으로 유학할 때 이제 창씨개명하던 그 당시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즐거운 날이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그 어느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날이겠어? 광복의 날이겠죠. 자, 이 광복의 날에 나는 또 한 줄 써야 된다고. 왜? 나는 반성할 게 하나 더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그래서 봐봐. 밤이면 밤마다 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네. 자,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암담한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이 즐거운 어느 날이랑 서로 대비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이 밤이면 나의 거울을 닦는 이유는 뭔데? 거울에 비친 나를 보기 위해서야. 푸른 녹이 끼어 있다며. 그러니까 이 거울에 내가 보이려면 얘를 좀 닦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닦는 것 자체가 바로 뭔데? 자기 성찰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데? 자, 여기 표시 동그라미. 적극적으로 하는 거. 자, 이 시에서 이 화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는 바로 뭐냐면 거울을 열심히 닦는 겁니다. 열심히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더 잘 보이겠지. 그럼 내 모습을 왜 더 잘 보이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더 잘 반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보다 더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끄러운 고백을 하던 때보다 지금의 요때, 이건 현재잖아, 현재. 부끄러운 고백은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어, 과거에. 내 지난 살아온 날, 24년 살아온 날에 했다고. 자,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제 자신을 스스로 성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양심이겠죠, 양심을 실천하고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자, 이 운석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떨어진 돌이다, 그쵸? 항암적인 이미지. 자, 그래서 이 운석의 밑으로 홀로 들어가는 누가 보여? 이 슬픈 사람, 화자겠다, 그쵸? 화자 본인이죠. 자, 그래서 이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이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뭔데?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인 거야. 뭘 하고 나면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열심히 거울을 닦아서 내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를 성찰하면 그때는 내가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난 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시에서는요, 여러분들 봐봐. 이 시가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아까 쉽게 쓰여진 시는 어땠어요? 이 적극적인 나와 소극적인 나가 서로 손을 맞대어가지고 잡았다고요.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거울 속에 이렇게 암울하게 운석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일 거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운석 밑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자기 희생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양심에 맞게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뭔데? 아까 나왔던 이 참회록을 쓰게 되는 이유겠지. 내 얼굴이 아주 치욕스럽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했던 이 부끄러운 고백.
이것으로 인한 이 고통으로 나는 문성 밑으로 홀로 들어가는 그 거울 속에 이제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구조를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치열한 자기 성찰의 의지가 좀 드러나고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잖아.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지. 자, 그래서 미래의 비극적인 모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야. 그런데 봐봐. 미래의 비극적인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걸 혹시 피하려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약하게 뭐가 드러나느냐? 이제 어떤 자신의 앞으로 미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그게 의지적이기도 합니다. 나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비극적인 삶을 운명을 맞이할 걸 알지만 나는 그렇게 홀로 운석 밑으로 걸어 내려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망은요 결코 비관적 체념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을 뭐 한 거야? 가책을 받고 실천하기로 한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까 그 가책이 뭐로 바뀌어? 실천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직접 저벅저벅 걸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요거 봅시다. 이거 참여력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었죠. 자, 그래서 했던가라고 하면서 이제 뭐로 나아갈 거야? 이 참회를 통해서 이제 운석 밑으로 아까 걸어 들어가는 그 삶의 전망이죠.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구리 거울 아까 녹이 꼈다고 했잖아, 그쵸? 그리고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보이는데 그걸 보고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자아 성찰의 범위를 뭐 했다? 확장했다. 뭐로 나아간다? 역사와 민족에 대한 성찰로까지 나아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연아, 너 저기 모의고사 결과를 혹시 원장쌤한테 점수를 보냈어요? 아 진짜? 내가 본 거 같지? 다 확인한 거 같은데. 송일이 보냈지? 본 거 같은데. 어려웠어요? 어때? 도저히 어려웠니?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저께인데? 여러분들 아직 틀린 거 분석은 아마 못 해봤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맞죠? 학교에서 해설지는 지금 그럼 벌써 나눠줬어? 안 나눠줬죠. 나눠줄 거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요 모의고사 풀이 할 거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읽어봐봐. 아마 다음 주 때는 기억 안 날 거거든. 왜냐면 그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후루룩 하면서 이렇게 읽어봤던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선명하게 남아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집에 시험지 다 했죠? 읽어보고 시험지를 가져올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제 내가 새 거 나눠줄 거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시험지를 좀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집에서 좀 살펴보고 좀 와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면 끝났어. 우리 이제 진도 나가는 게 지금 학교 시험 보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좀 이제 문제들을 계속 좀 제공해 줄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여러분들 자습서랑 평가 문제 싹 다 끝내오세요. 알겠죠? 하면서 질문도 좀 하고 교주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저기 멘토가 효주 너 멘토는 언제 하는데요? 뭐라고요? 토요일 5시. 그 다음에 송현이랑 시연이는 일요일 나오는 거 맞죠? 일요일 나오면 아마 내가 있을 거거든. 그럼 그때 이제 보면 되고 효주도
집에서 좀 풀어서 토요일날 가져가. 알겠지? 그래야 할 게 있어요. 아니면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앉아서 문제만 풀다 가는 거야. 근데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다만 평소에 안 하면은 어찌됐건 이제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오면은 와서 좀 매기고 틀린 거 체크해가지고 이제 쌤한테 질문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듣고 하면서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